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도 잠을 설쳤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언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방 서랍 안에 금목걸이를 넣어뒀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목걸이. 순금으로 된 제 평생의 보물. 저는 가끔 서랍을 열어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있어야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서랍을 열었을 때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책 밑을, 이불장 안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분명히. 누가 가져갔나? 누가?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뭐 찾아?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목걸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넣어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혹시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아니야, 없어.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심. 왜 며느리는 제가 뭔가 찾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은 아니야. 아들의 대답. 하지만 언제까지? 쉿. 소리 낮춰. 들으면 안 돼. 그 후로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뭘 기다린다는 걸까요? 무엇이 들으면 안 되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관찰하며.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의 신호 같은 것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같이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편히 쉬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중한 목걸이. 그것도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온 집안을.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분명히 누가. 그때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는 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뭘 도와줘?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가줄래?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 일단 좀 더 지켜봐야지. 급하게 하면 안 돼. 아들의 대답, 하지만 이러다가 더 심해지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조만간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데려간다고? 어디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어딘가 보내려는 걸까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귀금속들, 목걸이, 반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집안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옷장, 서랍, 이불장, 화장대.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사이 냄비 안.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채 칸, 음식 칸. 그리고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얼음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제 목걸이. 그리고 그 옆에 금반지도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넣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었는데 언제 냉동실에 넣은 거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누가 옮긴 거야. 제가 아니야. 하지만 누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냉동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탁자 위에 올려뒀던 안경이 화장실 세면대 서랍에 있었습니다. 엄마, 안경 여기 있네? 아들이 안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지? 엄마가 놨나 보지. 여기. 아들은 안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곳에 뒀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뒀나? 아니면 누가 뒀겠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나는 괜찮아.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며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다행이야, 뭐가? 그날 밤 저는 또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얘 진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시려고 하실 텐데. 며느리의 대답.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디로요? 병원. 아니면 정신병원.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은, 제 집은 모두 저 둘 차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많이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탄 건 아닐까요? 저를 잠들게 하는 약이라든지.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드셔야죠. 며느리가 계속 권했습니다.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장 좀 보러 갈까?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장, 무슨 장? 다음 주에 아버지 제사잖아. 제사상 준비해야지. 제사. 아버지 제사가 다음 주였나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랑 가면 되잖아. 왜 나까지? 엄마가 가셔야 제대로 살 수 있잖아. 엄마가 뭘 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들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들은 대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엄마, 왜? 그냥 마트만 갔다 올 건데. 싫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사 음식은 어떡하고? 내가 알아서 사. 나는 안 가.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사야 할지 모르잖아요. 같이 좀 가주세요. 싫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장만 보고 올 거야. 제발. 엄마, 아버지 제사인데 엄마가 안 가면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장만 보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요? 엄마,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엄마, 우리 그냥 마트 갔다 올 거야. 1시간이면 돼. 정말 마트만. 응. 마트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대화는 뭐였죠? 알았어. 가볼게.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가방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가던 마트 방향이 맞았습니다.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다른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여기 아닌데?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다른 마트 갈 거야. 거기가 더 싸. 아니야. 평소 가던 데 가. 엄마, 괜찮아. 거기도 좋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곧 도착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큰 건물 앞에.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땡땡 종합병원.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내려. 싫어, 여긴 마트 아니잖아. 엄마, 내려야 해. 아들이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싫어, 나 안 내려. 저는 반대편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며느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같이 가요. 너희가 날 속였어, 거짓말쟁이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했잖아. 왜 병원이야?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거짓말. 너희가 날 정신병원에다 두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봐. 난 안 가. 절대 안 가. 저는 차 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가야 해. 손 치워, 손 치우라고. 저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반대쪽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병원 아니에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싫어, 싫어, 나 안 가.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가야 해. 아들이 제 팔을 꼭 잡고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환자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싫어, 나 여기 싫어.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경과. 저는 그 글자를 봤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나 안 들어가요. 엄마, 들어가야 해. 아들이 저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히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도 옆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 못 자요.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불안해서요. 무엇이 불안하신가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어떤 물건이 없어지셨나요? 목걸이요. 반지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나중에 찾으셨나요? 내 냉동실에서 찾았어요. 냉동실에서요? 네, 근데 전 거기 안 넣었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직접 넣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 내가 언제?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넣으신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 안 넣었어요. 절대로.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과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시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네. 비행기, 연필, 고양이. 기억하셨죠? 네. 의사 선생님은 다른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지금이 몇 월인지는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 아니 가을? 맞습니다. 가을이에요. 집 버리고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100에서 70 빼보실 수 있으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맞습니다. 그럼 93에서 7을 빼면 86, 맞습니다. 그럼 86에서 또 7을 빼면 79.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럼 79에서 또 7을 빼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하시나요? 비행기. 나머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였더라? 연필이랑 고양이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까먹었네요.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검사했습니다.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렸습니다. 하지만 숫자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뇌 영상 촬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촬영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네. 어르신. 중요한 검사입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해야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내 영상 촬영실로 갔습니다. 큰 기계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침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쿵쿵쿵. 띠리리링. 쿵쿵쿵. 무서웠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나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잘한 건가요?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시계 그림도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저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으니 방문해 주세요.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응. 저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 경도인지 장애로 판단됩니다. 그게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어르신. 제가 치매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의 뇌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인데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영상. 제 뇌. 정상적인 뇌에 비해 이 부분이 작아져 있어요. 위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제 뇌. 그래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물건을 냉동실에 넣으신 것도 이 증상의 일부고요. 제가 정말 넣었나요? 네. 치매 초기에는 안전한 곳에 숨기려는 행동을 하시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를 잊어버리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숨이 막혔습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의심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재산을 노린다고 믿으시기도 하고요. 이것도 증상의 일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던 것.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고 믿었던 것. 냉동실에 숨긴 금목걸이와 반지. 모두 제가 한 짓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나아질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늦출 수는 있다고. 하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언젠가는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싫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아파요. 어르신, 저는 멀쩡해요. 그냥 좀 깜빡하는 것뿐이에요. 어르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치매 아니에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난 어떡해, 난 이제 어떡해. 며느리도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너희를 의심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가 날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어. 재산 노린다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이해해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미안해. 저는 며느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작은 약 봉투. 이 안에 든 알약들이 제 기억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해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입니다. 제 기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제 가족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이 세상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앉아도 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당연하지. 저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앞으로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진행될 거야.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오래 버틸 수 있대. 버틴다는 게 뭐야? 지금처럼 사는 거지.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겠지만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 텐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 거야. 나도 알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양원 같은 데 가는 게 나을까? 엄마!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너희가 편할 것 같아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같이 살 거야! 우리가 엄마 돌볼 거야! 근데 엄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남편을 키우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일기장 며느리가 준 그 일기장 말이야. 네, 그거 매일 쓸게.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최대한 자세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희를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때 그 일기장 보여줘. 내가 쓴 거니까 조금은 기억날 수도 있잖아. 엄마, 그리고 사진도 찍자. 우리 셋이서. 자주. 그것도 일기장에 붙여놓을게.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지면, 너희한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정말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요양원 생각해도 돼. 엄마, 그런 일 없을 거야. 모르는 거야. 치매는 무서운 거라잖아.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너희가 너무 힘들면 그때는 나 보내도 된다고. 난 이해할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허락하는 거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내가 미쳐서 너희를 의심한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었다는 거. 그거 알게 돼서 마음이 조금 편해. 아들이 제 옆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이긴다는 게 뭐야? 이건 이길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 그래도 같이 가자. 끝까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 같이 가자.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무너질 것 같았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앞으로 기억을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랑은 남을 것이다. 이 일기장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글을 다 쓰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야겠다. 기억할 수 있는 동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마워.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럼 같이 요리하자. 네, 옛날에 내가 식당 할 때 만들던 음식들 있잖아. 그거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레시피 같은 거 적어 놓지 않았거든. 다 여기 있어. 저는 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안 가르쳐 주면 나중에는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배울게요. 그날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잡채 만드는 법, 전 부치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자세하게. 며느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은 정확히 얼마나 넣어요? 대충 이 정도, 손맛이야, 손맛. 어머니, 그럼 제가 손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자꾸 하다 보면 생겨. 나도 처음엔 그랬어. 우리는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과 함께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서 봤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와, 나 진짜 어렸네. 그럼. 작고 귀여웠지. 저는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아들은 그걸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엄마, 이거 녹음해도 돼. 그래. 나중에 내가 잊어버리면 들려줘. 응, 들려줄게. 주말에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자, 다들 웃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환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잡채를 만들었다. 며느리가 많이 늘었다. 자랑스럽다. 오늘은 아들과 옛날 사진을 봤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행복했다. 오늘은 가족들과 공원에 갔다. 날씨가 좋았다. 사진도 찍었다.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 일기장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사진도 붙였습니다. 제 기억을 붙잡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엄마?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엄마,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아줘서.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엄마이자 시엄마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저는 웃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말도 못할 수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글을 쓴 나는 행복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걸 잊어버릴 그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 하루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루라도 더 함께하기 위해.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듭니다. 저는 눈을 뜹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은 조금씩 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기를 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아들과 사진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는 동안, 함께할 수 있는 동안. 문득 일기장 첫 페이지에 쓴 글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야겠다. 기억할 수 있는 동안. 그래. 오늘도 선물입니다. 내일도 올 것입니다. 그 내일도 선물일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저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저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